1979년 10월 26일 밤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은 자신이 지키려던 그 사람의 옆에서 함께 쓰러졌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무서웠던 남자, 그의 충성은 왜 총탄으로 끝나야 했을까요? 청와대를 드나들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차 실장 눈밖에 나는 게 더 무섭다. 그는 박정희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죠. 장관들도 그 앞에선 고개를 숙였고 장성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뿌리엔 평생을 따라다닌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소년, 육군사관학교에 떨어진 청년, 그는 모든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1934년 경기도 이천, 주막을 운영하던 김대환은 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본처가 있는 남자였고 아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서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아버지 차상달은 가끔 들렸지만 아이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한복을 입은 형제들 사이에서 혼자 낡은 옷을 입고 있던 소년,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야. 머리라도 인정받아야 해. 그래서 붙인 이름이 지철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첩의 자식으로만 봤습니다. 차지철은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칼을 차면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1952년 그는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 육사도 못 가는 놈이 무슨 군인이 되겠다고 주변에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좌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결국 그는 단기 장교 과정을 거쳐 군에 들어갔습니다. 육사 출신들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열등감은 때론 무서운 동력이 됩니다. 차지철에겐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악착같이 일했고 상관의 명령엔 즉각 복종했습니다. 이 모습이 훗날 그를 박정희 곁으로 이끕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쿠데타군이 서울을 장악했고 소령 차지철은 시청경비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지나갔고 등을 곧게 펴고 서 있던 차지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뒤 박정희는 그를 경호 임무에 배치합니다. 차지철에게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받고 싶었던 인정이었죠. 카카, 제 목숨을 바쳐 모시겠습니다. 이 말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차지철은 박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연구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냄새, 선호하는 온도까지 박정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움직였고 불편해하기 전에 미리 해결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대통령이 길을 먼저 밟았습니다. 이런 헌신은 박정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974년 8월 15일 문세광 저격 사건으로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숨졌습니다. 박정희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경호체계는 완전히 재편됐죠. 이때 차지철이 경호실장으로 발탁됩니다. 그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경호실의 권한을 확대하고 인원을 늘리고 무장력을 강화했습니다. 다시는 각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욕망도 있었죠. 권력에 대한 갈증, 인정받고 싶은 욕구. 경호실장이 된 차지철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현역 장성들을 경호실로 데려왔고 청와대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죠. 국무총리든 중앙정보부장이든 대통령을 만나려면 반드시 차지철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강요들은 그를 제2의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뒤에서만요. 그는 비밀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GT, 그레이트 타이거. 표면적으로는 친목 모임이었지만 실제론 정보 수집과 감시를 담당하는 사조직이었죠. 언론인들의 동향, 야당 인사들의 움직임, 심지어 정부 강요들의 사생활까지 모든 정보가 차지철을 거쳐 박정희에게 보고됐습니다. 중앙정보부조차 이들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차지철은 말했습니다. 중정은 나라를 지키는 곳이고 경호실은 각하를 지키는 곳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차지철의 충성은 맹목적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법이 막으면 법을 바꿨고 사람이 막으면 사람을 치웠습니다.
유신 체제가 공고해질수록 차지철의 권력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오만해졌고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이 터집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말했습니다. 각하, 민심을 달래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때 차지철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대화입니까? 탱크 몇 대만 보내면 됩니다. 100만 명쯤 죽어도 괜찮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재규는 차지철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엔 경악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성과 광기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박정희를 섬겼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김재규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반면 차지철은 본능적이고 즉흥적이었습니다. 눈앞의 위협을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을 선호했죠. 김재규는 차지철을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각하가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박정희는 차지철을 더 신뢰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차지철은 강경책을 주장했고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재규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저녁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 그리고 몇몇 수행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식사는 평온하게 시작됐습니다. 와인이 오가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차지철은 또다시 강경용로를 펼쳤습니다. 각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김재규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총성, 첫 번째 총탄은 차지철의 손목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총성, 차지철의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총성, 박정희가 쓰러졌습니다. 차지철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박정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각하! 그렇게 그의 충성은 끝났습니다. 총탄과 함께. 차지철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내와 세 딸은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김신 여사는 작은 전세방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경호실에서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했지만 노년은 씁쓸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쁜 사람이었는지는 나는 몰라요. 하지만 나한텐 그냥 착한 아들이었어요. 차지철은 평생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무시당했던 소년, 육사에 떨어져 좌절했던 청년. 그는 모든 걸 박정희에게 걸었습니다. 박정희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총성은 언제부턴가 집착이 됐고 집착은 광기가 됐습니다. 그는 박정희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박정희를 고립시켰습니다. 그의 과잉 보호가 박정희를 세상과 멀어지게 만들었죠. 충성이란 뭘까요? 누군가를 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차지철은 자신이 대통령의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너무 거대해서 대통령이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서자의 아들이 권력의 정점에 섰다가 그 권력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차지철의 인생은 충성으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끝났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때론 영웅으로, 때론 괴물로. 차지철은 둘 다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충성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권력도 끝은 있다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차지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10월 26일 이후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인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전두환, 그가 어떻게 12.12를 일으켰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